안녕하세요.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망명 작가이자 영어로도 작품 활동을 하였던 블라지미르 나보코프의 작품 절망을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절망은 1932년 집필한 나보코프의 여섯 번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1934년 파리에서 발간된 러시아인들의 망명 잡지 현대의 수기지에 54호, 55호, 56호에 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베를린에서 단행본이 출간되죠. 1937년에는 런던에서 영문판 절망, 디스페어가 출간됩니다. 나보코프는 이 작품을 영문으로 옮기면서 영문학 작가로서의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나보코프는 영문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절망의 번역은 느슨한 의미로 남아 예술적인 목적의 영어를 사용하려고 한 최초의 진지한 시도였다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망에서 나의 다른 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적 논평도 제시하지 않고 어떠한 교훈도 입에 담지 않는다. 이 책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지도 않고 인류에게 올바른 출구를 제시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서 그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보코프의 작품들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거나 인류에게 올바른 출구를 제시하는 일에 복무하지 않죠. 그는 언젠가 밝혔듯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런 면이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죠. 나보코프는 1966년에 절망의 영문 개정판을 출간하는데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개정판에서는 주인공의 광기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또한 선정적인 디테일이 과감히 묘사되죠. 독특한 일탈 행위가 추가되는데 주인공 게르만이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침대에서 점점 멀어져 가며 자신을 바라보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문 개정판은 결말이 바뀝니다. 노후판은 게르만이 청중을 향해 연설하려고 마음먹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영문판에서는 게르만의 연설이 추가됩니다. 게르만은 영화 배우인 척해서 청중을 기만하고 사건을 영화적 허구로 만들려고 하죠. 여기서는 노후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을 인용하겠습니다. 인용된 문장들은 문학동네의 절망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절망은 블라디미르 시린이라는 필명으로 출간된 러시아 소설 중 가장 뛰어난 작품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나보코프와 적대적이었던 블라디미르 호다세비치와 게오르기 아다모비치도 높이 평가했던 작품이죠. 사진의 표지에 동그라미 친 부분에 시린이라는 필명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공간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20년대 중반이며 공간적 배경은 베를린과 프라하입니다.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이자 화자는 게르만 까를로비치입니다. 초콜릿 사업을 하는 독일계 망명 러시아인이죠. 리다는 게르만의 아내입니다. 아르달리오는 리다의 사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게르만이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불황자 펠릭스가 등장합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천재적인 소설가라고 확신하는 게르만은 프라하 출장 중에 일용직 노동자 펠릭스를 만납니다. 게르만은 그를 자신과 똑같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죠.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펠릭스를 자신으로 위장하고 살해한 후 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보험금을 수령한 아내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소설로 녹여내는 것이었죠. 펠릭스를 살해하는 계획은 성공하지만 게르만은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펠릭스를 자신과 동일한 인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살인자 게르만의 정체는 금방 들통이 나버리지만 불황자였던 펠릭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죠. 그런데 게르만은 펠릭스가 자신과 닮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우연히 차에 남긴 펠릭스의 이니셜이 새겨진 지팡이 때문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죠. 그래서 자신의 소설 제목을 절망이라고 짓기로 합니다. 그리고 게르만은 경찰에 연행되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되죠. 나보코프는 1931년 독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보험금을 노린 두 건의 살인사건 때문에 이 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에서 모티브를 얻었고 천재적이고 멋진 소설을 쓰리라고 계획한 게르만은 실제로 소설 창작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됩니다. 이 소설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인물은 당연히 주인공 게르만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주위 사람들, 즉 아내 리다, 리다의 사촌 아르달리온 등에 대해 기술하고 묘사하지만 독자들은 소설을 읽어감에 따라서 그의 이야기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게르만은 바로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화자인 것이죠. 게르만은 장황서를 늘어놓지만 모든 이야기들을 믿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드러납니다. 숨은 작가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게르만이 믿을 수 없는 화자임을 암시하고 분신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진 게르만의 실체를 폭로하죠. 순진한 독자들과 믿을 수 없는 화자와의 실랑이와 게임은 소설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절망의 프랑스어판 제목 착각은 게르만의 착각인 동시에 독자들의 착각도 의미합니다. 그럼 작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1장으로 구성됩니다. 이 작품은 아내에게 바친다라는 제사로 시작되죠. 한글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러시아 원본에는 이 제사로 시작합니다. 제1장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원본과 한글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한글본의 나보코프의 의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위해 한글본과 다시 번역한 텍스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글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작가이다. 더없이 우아하고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능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내가 이 점을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나는 대략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친애하는 독자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런데 노 원본에는 아래와 같이 시작합니다. Если бы я не был совершенно уверен в своей писательской силе, в чудной своей способности выражать с предельным изяществом и живостью, так примерно я полагал начать свои повести, ибо, дорогой читатель, не случилось бы ничего.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자신의 작가적 역량과 더없이 우아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줄 아는 경이로운 능력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는 내 소설을 시작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소중한 독자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노어본에는 예슬리브의 만약 뭐뭐하지 않았다면으로 시작해서 가정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게르만은 처음부터 자신이 뛰어난 역량을 갖춘 소설가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소설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글본에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노어본에는 포베스티를 시작하려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베스티는 소설로 번역하지 보통 이야기로 번역하진 않습니다. 라스카스나 이스토리아는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지만 포베스티는 중편소설, 즉 소설로 번역해야 합니다. 절망에서는 살해 계획과 과정, 결과에 대한 수기를 쓰고 있는 게르만이 그려내는 주인공의 현실과 나보코프의 절망이란 소설 속 주인공 게르만의 현실이 중첩되고 충돌합니다. 그 사이에서 독자는 길을 잃지 않고 헤매이지 않기 위해 서사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중요하죠. 서사는 처음 자기 가족에 대한 소개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소설 속 나의 아버지는 독일인이고 어머니는 순수 러시아인으로 오래된 공후 가문 태생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곧 어머니에 대한 것은 작은 일탈이었으며 사실은 소부르주아의 딸이고 단순하고 천박한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화자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지 독자들에게 의문을 품게 하죠. 그리고 게르만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중에 나는 막 페테르부르크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지만 독일 국적이었기에 구금되어 중퇴했다고요. 1914년에서 19년까지 1018권의 책을 읽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모스크바에서 결혼하였으며 1920년부터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고 서로 35을 넘겼다고 나옵니다. 1장에서 여러 번 복선이 나옵니다. 1930년 5월 9일 게르만은 프라하에 초콜릿 사업차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19년 모스크바에서 알고 지내던 한 레트인이 한 말을 떠올리죠. 때때로 나를 휘감는 까닭모를 우수는 내가 정신병동에서 삶을 끝낼 징조라고 말했던 것을요. 게르만이 비정상적일 수 있다는 여지를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1장에서 바로 운명의 상대 펠릭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펠릭스는 행복한 사람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그를 만나고 나서 게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적을 보고 있었다. 이때 이미 그 순간에 내 이성은 완벽함을 시험하고 원인을 찾고 목적을 규명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요.
하지만 곧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알게 되었다. 아, 인간의 시력이란 얼마나 나쁘고 불완전한지라는 말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펠릭스와 닮았다는 것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닮음은 게르만만 알아챈 것이었다는 것을 인간의 시력이란 얼마나 나쁘고 불완전한지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닮음에서 살인이 기인할 것이라는 복선을 두 사람이 두 방울의 피처럼 서로 닮았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미 범죄인 것일까 하는 말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1장은 츠츠츠츠, 즉 허허허허 하는 헛수 소리로 끝나게 되죠. 2장에서는 게르만이 자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꽤나 행복한 사람이며 베를린의 3개의 방과 작은 구석방 하나, 해가 잘 드는 발코니, 온수와 중앙난방, 아내 리다와 가정부 엘자, 차고가 있고 할부로 산 감청색 2인 자동차까지 있다고 말하죠. 즉 잘 사는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를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독자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게르만이 소설만을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라고요. 그리고 게르만이란 캐릭터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아르달리온이 그의 초상화를 결국은 그려내지 못했다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명확한 특징을 잡아내지 못한 것이고 독자들이 그의 정체에 대해 또 한 번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제3장에서는 장을 시작하는 방안 3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작가나 작가의 대리인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는 1인칭 소설이죠. 두 번째는 곧장 새 인물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난다 한편, 그리고는 사건의 배경이 시골로 옮겨간다 등으로 유쾌한 방랑자들, 선량한 젊은이들의 세태를 그리는 외국 소설들의 모방이다라고 말하며 내 작품에는 모든 장치가 뒤섞여 있다라고 언급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문학에 관하여 나는 모르는 게 없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분신 펠릭스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게르만이 소설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펠릭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도착하는 등 게르만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펠릭스를 만나 영화배우 대역 같은 일이라며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죠. 게르만은 자신의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도 생각합니다.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솜씨더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은 나보코프의 첫 소설에 관해 망명 러시아 비평가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게르만의 실행 계획을 듣고 펠릭스는 당신은 바로 현행범으로 붙잡힐 것이라며 자신은 감옥에서 젊음이 파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절합니다. 6장은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일은 간단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살인에 대한 두려움은 신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유혹에 굴복하여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소설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죠. 게르만은 신이 없다, 불멸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이 펼치는 역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7장에서는 자신의 소설에 대한 제사로 문학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둑질이 물건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듯 죽임을 당하는 펠릭스를 소재로 한 소설의 제사를 문학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수려하는 게르만의 아이러니한 정신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은 만나자는 펠릭스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술적 허구가 삶의 진실보다 더 사실적인데도 사람들은 범죄의 천재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탄하지도 않는다. 그 행동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었다라고 말하며 소설 쓰기를 위해 살인 계획을 실행해 착수합니다. 8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아내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3월 9일에 자살할 예정인데 그 죽음을 자신으로 위장할 계획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보험금을 타서 프랑스에 가 있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아르달리온을 비자를 받아 이탈리아로 떠나게 합니다. 9장에서는 사실 좀 지친다. 나는 거의 매일 밤을 꼬박 세워 하루에 한 장 혹은 그 이상도 쓰고 있다. 예술은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예술을 위해 이상적 살인을 감행한다고 확신하면서 펠릭스를 자신이 점찍어둔 장소로 유인해서 등 뒤에서 총을 쏘죠. 그리고 자신으로 위장해 놓습니다. 10장에서는 살인을 저지른 후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익스에 숨어 소설을 탈거하고 있는 게르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아직 명성을 누리지 못한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자존심도 강한 천재적인 신의 작가인 나는 3월 9일에 외딴 숲속에서 탈고하고 서명한 나의 이 작품을 사람들이 어서 평가해 주기를, 기만이 성공하기를 고통스럽게 갈망했다. 반면 보험사가 지불하는 저작료는 내 의식 속에서 부차적인 일이었다. 오, 그래, 나는 사심없는 예술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그 누구도 펠릭스의 시신을 보고 게르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분증 등 모든 증거들은 게르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신분은 알 수 없는, 보험금을 노린 이상하고 어설픈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 기사도 등장하죠. 11장은 일기 형식으로 1931년 3월 30일 나는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게르만의 차가 발견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죠. 차 안에서 피살자, 즉 펠릭스의 지팡이가 발견되면서 피해자의 신원도 밝혀집니다. 펠릭스의 이니셜이 적힌 지팡이를 차에 놓고 내리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 대해 게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형수의 미소를 지었소. 그리고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러대는 뭉툭한 연필로 첫 페이지에 재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썼소. 이보다 더 나은 제목을 찾을 수는 없소라고 말입니다. 이상적 살인은 치명적 실수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경찰들이 게르만의 숙소로 찾아온 4월 1일 게르만은 내 이야기가 피골이 상접한 일기로 악화된 위험은 다행히도 사라졌다. 방금 오페라의 등장인물 같은 나의 경찰이 들렀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거짓 존재, 사악한 꿈이다. 창을 열고 짤막한 연설을 한번 해볼까? 라며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이 소설이 4월 1일, 즉 만우절로 끝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자 허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심을 해보게 만듭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절망이란 제목은 게르만도 스스로 밝혔듯이 천재 예술가의 절망을 나타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살인은 바로 위대한 예술 창조 행위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위대한 예술가이기에 따분한 삶을 예술가의 새 삶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펠릭스의 지팡이를 차에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이런 디테일의 허점은 바로 미적 허점이 되죠. 이는 자신이 창조한 예술이 실패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작가로서의 재능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절망이라 붙입니다.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저지르는 범죄자와 그 살인의 동기와 과정, 경과를 서술하는 작가, 그리고 결국 범죄자이자 창조자로서의 실패가 주는 절망을 묘사한 소설이죠. 그리고 이 소설은 독자들이 서사의 마법에 온전히 걸려들게 되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나보코프의 정교한 서사 기교와 유의 기법의 체계가 실현된 첫 주요 작품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등장하는 양가적인 서사가 특징적입니다. 숨겨진 문맥에 대한 다양한 암시와 패러디가 존재하죠. 독자들은 까딱 잘못하다가는 복잡한 유의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획살인을 다루고 있어 범죄의 테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의 주제들 중 하나인 분신에 관한 테마입니다. 여기서도 나보코프의 비틀기는 드러나는데요. 게르만은 펠릭스를 보자마자 너무나 닮은 모습에 기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지만 펠릭스와 게르만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자들이 짐작하듯이 게르만 뿐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자신을 천재적인 소설가라고 생각하는 게르만과 그가 기획하는 살인 계획은 천재와 죄악이라는 주제에도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점차 서사가 진행될수록 게르만의 천재성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재능과 거짓 재능이라는 주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범죄 테마는 죄와 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절망이란 소설은 장르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계획살인, 이상적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의 고백록입니다. 또한 소설가 게르만이 자신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써가는 소설 속의 소설입니다. 즉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하죠. 또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쓰기에 대한 소설, 즉 메타소설로도 볼 수 있죠. 이 소설은 서브텍스트를 찾아보는 재미를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일단 푸시킨의 작품 스페이드의 여왕의 주인공 게르만과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 같죠.
푸시킨의 게르만은 카드게임에서 꼭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찾으려고 하는데 반해 나보코프의 게르만은 이상적 살인이라는 예술 창작에 목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나오는 화자와 나보코프와의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거만한 말씨, 발작적이고 긴장된 어투 등이 유사하죠. 초고 제목이 기만자의 수기였다는 점을 기억하면 나보코프의 절망을 읽으면서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떠올리는 독자들의 연상작용이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한 다스토옙스키의 죄와 벌과도 연관됩니다. 살인 모티브, 라스콜니코프의 초인 사상 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작가 게르만은 다스토옙스키를 열병으로 인한 발작성 정신이상과 자존감 상실로 인한 일탈 행위 분야의 전문가이고 다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핑커턴인 저 유명한 스릴러 작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연관성을 증명합니다. 또한 다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스메르자코프와의 연관성도 언급됩니다. 게르만은 여름밤이면 기타를 튕기던 러시아 하인들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주제 예술로서의 살인도 라스콜니코프의 비범한 인간과 죄라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나보코프는 이 문제를 윤리의 문제가 아닌 예술가라는 주제 속에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술가가 누리는 자유는 일상세계와 창작의 세계의 엄격한 구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푸시킨, 블로크가 은밀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게르만은 시인과 군중이란 제목을 마음에 들어 했는데 왜냐하면 천재적인 작가인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군중에 대한 태도가 담긴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나보코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글을 쓴다고 했는데 이런 그의 창작 태도도 이런 점을 부각시킵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패러디가 등장합니다. 수기 형식의 문학, 삶의 기록으로서의 문학이란 장르는 일리아 에렌부르크와 알렉세이 톨스토이 등 소비에트 작가들이 즐겨 썼던 장르이기에 나보코프는 이런 문학 장르에 대한 패러디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게르만은 다양한 필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진 작가라고 자신을 언급합니다. 이는 1920년대 소비에트 산문의 특징적이었던 양식상의 불협화음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만이 아내가 볼셰비즘을 감기처럼 자연스럽고 불쾌한 것이라며 볼셰비키는 깡패이고 사디스트라고 말하자 궁극적으로 공산주의는 위대하고 필요한 것이며 비록 서구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고 극빈에 처한 원통한 러시아 망명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젊은 신러시아는 훌륭한 여러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며 곧 도래할 균일한 세상에 대한 그와 같은 신념을 역사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데요. 이는 동반자 작가들과 볼셰비키 작가들에 대한 패러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의 예술로서의 살인 이념은 데카당스와 상징주의 문학의 삶의 창조 이상에 대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죠. 많은 독자들은 작가 나보코프와 소설 속 작가이자 주인공 게르만을 혼동하는데요. 게르만은 나보코프가 창조해낸 캐릭터일 뿐이지만 둘의 유사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둘 다 베를린에 살고 있는 망명 작가입니다. 그리고 나보코프가 이 작품을 썼을 당시의 나이가 33으로 같은 또래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에 빠져 주변인에게 오만한 멸시의 시선을 던지는 것 또한 유사합니다. 아이러니적 조소와 디테일에 대한 중시, 유머 감각, 언어 유희와 패러디에 대한 애착 등도 둘의 유사점으로 많이들 언급하죠. 이런 점을 보면 게르만은 나보코프의 자기 희화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창작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가의 자유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고백이자 나보코프 자신에 대한 경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코프의 생애는 나보코프 편을 참고하시고요. 나보코프의 오만함과 망명 작가들 사이에서의 위치는 일반 분인의 생애 2편을 참고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